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범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의 제목은 어려운 설측 교정으로 쉬운 돌출입 치료하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이제 목차인데요. 오늘 발표 내용의 대상은 교정 치료에 익숙한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제 교정 치료를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교정 치료를 좀 익숙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정 치료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설측 교정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설측 교정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아직도 설측 교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설측 교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는 생략학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편의성의 측면입니다. 생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설측 교정은 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통 설측 교정 책을 보면은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치 페리미터가 상대적으로 짧다. 그리고 치아의 회전 조절이 어렵다. 견인력은 순축에서 하는 다른 역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전치부 토크 조절이 불리해서 발치 교정하는 경우에 이제 옥리가 되기 쉽다. 전치부에서 수직력이 저항 중심 가까이 작용한다. 기타 등등 설측 교정 이래서 어렵다. 이런 점이 생략학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제 설측 교정을 처음 할 때 그런 내용을 접하다 보면 먼저 설측 교정 어렵구나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의성의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순측 교정에서는 이게 시야도 좋고 접근하기도 편한데 설측 교정의 경우에는 일단 입 안쪽에서 구개 측에서 접근하니까 공간도 좁고 그리고 실제로 치료할 때 손목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술자의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치료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수련을 받을 때 처음 했던 설측 교정 케이스인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부피가 큰 옴코 브라켓을 사용하고 구치부에 밴드도 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TPA도 하고 이런 치료를 했는데 이 당시는 설측 교정 환자가 온다고 하면 그 전부터 막 준비도 하고 시간도 넉넉히 잡아두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는데 막상 치료하다 보면 이게 너무 막 힘들고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 순측 교정을 여러 명 하는 게 좋지 이거 설측 교정 치료 환자 한 명 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설측 교정 많이 하는데도 초반에는 이제 이러한 크라우딩 케이스가 왔을 때 순측 교정을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발치해서 크라우딩 해소하고 공간 폐쇄하는 치료를 했을 텐데 처음에 이제 설측 교정을 접근을 하면은 이 크라우딩으로 어떻게 펴야 되지 막 이게 헤매면서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치료를 오래 하고 있는데도 크라우딩이 이게 쉽게 펴지지 않으니까 설측 교정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이와 같은 발치 케이스에서는 상악 전치부와 토크가 이렇게 손실되면서 옥리가 되면은 순측 교정에서 어떻게든 이걸 좀 해결하고 그럴 텐데 설측 교정 이거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설측 교정 많이 이제 좀 하면서 익숙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간혹 어떤 케이스는 설측 교정을 하면서 순측 교정을 할 때보다 좀 더 쉬운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순측 교정에 비해서 치료가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돌출입을 주소로 내원한 20대 환자분인데요. 치주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치열이 고르고 그리고 구치부 관계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상악은 4번 발치, 하악은 5번 발치라고 상악에는 설측에 이제 장치를 붙이고 하악은 순측에 붙인 환자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콤비 교정의 형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케이스들 대부분 콤비 교정의 형식의 케이스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발치 공간 폐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간 폐쇄 중이고요. 전치부의 돌출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그 후에 디본딩을 시행했고요. 그냥 무난한 발치 교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역시 돌출입 케이스입니다. 아까보다 이제 돌출도가 좀 더 심한 편인데요. 골격 상태는 양호하고 그리고 치아 치주 상태도 양호한 편입니다. 치료 전 구내 상태인데요. 치아를 아까보다 크라우딩은 조금 더 있지만 이 정도면 심한 크라우딩이 아니고 그리고 구치부 관계 등이 양호합니다. 역시 상하겐 설측, 하하겐 순측의 장치를 부착하고 상하악 제1소구치 발치하여 공간 폐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폐쇄되면서 입술의 돌출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전부 폐쇄되었습니다. 하하겐은 아마 그 견인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앵커 보강을 위해서 스크류도 심은 모습입니다. 디본딩 시행하였고 무난한 발치 교정 결과를 얻었습니다. 돌출은 해소가 상당히 많이 된 편이고요. 그리고 치주 상태도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돌출입 케이스입니다. 상하악 전치의 라비오 버전이 관찰되고요. 그리고 치주 상태도 양호합니다. 아까에 비해서는 총생량이 좀 더 증가했지만 이 정도면 총생이 심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리고 전치부 바이스는 약간 좀 더 쉘로하면서 구치부 관계는 양호합니다. 지금까지 세 케이스를 보시면서 아마 공통점을 느끼셨을 텐데요. 순축 교정을 하더라도 발치하기에 참 좋은 케이스다라는 느낌이 오는 그 상태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하겐은 설측, 하하겐 순축의 장치를 부착하였고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였습니다. 공간 폐쇄를 진행 중이고요. 공간 폐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공간 폐쇄가 완료된 후에 디본딩을 시행하였고 무난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돌출이 해소되었으며 치료 후 치아 상태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들은 제가 이제 설측 교정을 하면서 아주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치료했던 케이스들입니다. 오히려 이 케이스들은 치료하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순축 교정에 비해서 제가 할 일이 훨씬 더 적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본 케이스들의 한번 공통점을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중등도 이상의 돌출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치부의 라비오 버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치부 관계가 양호하였으며 그리고 보철물이 적고 건강한 치아와 치주 상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치부 교합이 깊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경미한 총생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경미한 정도의 총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태들은 순축 교정을 해도 당연히 쉬운 치료가 될 텐데요. 설측 교정에서 제가 좀 더 쉬웠다고 생각한 이유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력학적인 측면에서 아까 케이스들은 설측 교정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력학적으로 설측 교정이 어려운 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생을 해결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전치부 톡 조절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측 교정에서는 그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총생을 펴더라도 순축에 비해서 훨씬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들은 총생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크라우딩을 펴는데 노력이 일단 적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은 설측 교정에서는 발치 후 이제 전방부를 견인할 때
그 전치부 톡 로스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즉 저기 옥리가 되기 쉬운데요. 아까 같은 케이스들은 이미 시작할 당시에 전치부가 라비오 버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적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생력학적인 측면에서 케이스 자체가 설치 교정하기 좋은 상태였던 것이죠. 물론 이제 플러스 알파는 저기 그 치료하면서 견인을 할 때 이제 그 전치부 톡이 심해지지 않거나는 이제 좀 노하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의성의 측면에서 술자에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제 뭐 직접 리게처를 해야 되는 브라켓을 사용할 때는 와이어 교체하고 이 자체만으로도 좀 스트레스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클리피엘 링구알 브라켓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브라켓을 사용하면은 와이어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술자의 스트레스, 피곤한 점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큰 브라켓을 사용할 때보단 지금 할 때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설득 교정의 특성상 설치 교정은 이제 다이렉트 본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다이렉트 본딩을 하는데요. 즉 이렇게 모델 셋업을 한 후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정확한 포지션에 브라켓을 위치시키고 이것을 치아에 옮겨 붙인 인다이렉트 본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다이렉트 본딩은 아무래도 제가 직접 붙이는 다이렉트 본딩보다 그 정확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다이렉트 본딩을 오래 해왔는데도 여전히 나중에 보면은 이제 좀 정확하지 못한 위치에 브라켓을 붙인 걸 보고 많이 좀 이렇게 반성도 하는데요. 인다이렉트 본딩을 하면 처음부터 치아 상태가 정확한 상태로 배열되기 때문에 초기 배열이나 리트랙션 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형태도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걸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인다이렉트 본딩으로 정해진 그 브라켓 포지션으로 이제 치아들이 배열되고 리트랙션까지 끝나면은 그 상태에서 피니싱 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이제 리트랙션이 됐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만 보통 이제 제가 다이렉트 본딩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이제 스페이스 클로저가 된 상태에서 치아들 보면 높낮이라든지 뭐 마지날리째 차이, 치축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이제 피니싱 단계에서 브라켓을 다시 붙이거나 또는 와이어를 밴딩해서 고치는 그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와 같이 인다이렉트 본딩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간이 모두 폐쇄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피니싱 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셀프 라이게이션 브라켓과 인다이렉트 본딩을 하게 되면 술자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들은 결론적으로 생력학적으로 설축 교정하기가 쉬운 케이스였고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 제가 술자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그 설축 교정이 더 쉽게 느껴진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 발표의 내용은 이제 교정 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설축 교정에 이제 좀 스트레스나 이런 걸 좀 안 받으면서 접근하면은 설축 교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조금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더 생력학적으로 어려운 케이스 이런 것들이 점점 하면서 설축 교정의 이제 완성도가 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팁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보철물의 유무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설축 교정 이야기하다가 보철물의 유무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설축 교정을 좀 더 쉽게 하려면 처음에 접근할 때 좀 어렵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철물의 유무는 어떤 의미냐면 이와 같이 이제 그 보철물이 없는 자연 치아 상태라면은 장치를 부착할 때 별 부담을 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치부에 보통은 한두 개쯤 저희 크라운이 있기 마련인데요. 사실 크라운이 있으면은 이렇게 샌드 블라스팅 해서 저기 장치를 부착하고 또는 이와 같이 저기
밴딩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뭐 어렵진 않은데, 사실 크라운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장치 탈락이 좀 잘 되는 편인데요. 순축 교정에서야 장치가 떨어져도 에휴 그냥 떨어졌나 보다 하고 다시 또 붙이는 게 별로 어렵진 않은데, 설치 교정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설치 교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도 받고 있는데 장치가 떨어졌다. 다시 또 샌드를 치거나 밴드해야 된다. 이러면은 일단 그 자체부터가 조금 번거롭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치 교정에 접근할 때는 가급적 크라운이 없는 그런 케이스를 좀 하는 것이 술자의 그 피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치부보다는 이제 전치부가 좀 문제인데요. 설치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뭐 20대 이상의 이제 성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전치부의 크라운, 심미적인 이유로 크라운을 한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육전치가 지금 전부 볼 사람이 크라운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물론 샌드블라스팅 처리를 해서 이제 부착하면은 치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리트랙션 중에 이제 그 브라켓이 하나 탈락하면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이제 순축 교정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21번 브라켓이 하나 떨어졌다. 떨어져도 어떻게든 이게 좀 밀고 들어오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다시 부착해서 하면 되는데, 설치 교정에서는 예를 들어 21번 브라켓이 하나 떨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발견 못하고 한두 달 지나면은 다른 치아들은 리트랙션이 되고 있는데 21번 치아 하나만 리트랙션이 안 되면은 혼자 동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당기던 중에 장치가 떨어지면은 약간 릴랩스가 되면서 좀 더 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치아 하나만 톡 튀어나온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장치를 붙여서 당기려고 하면은 현재 들어있는 와이어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전 단계 와이어를 가야 되는데, 설측의 경우에는 같은 사이즈의 와이어를 넣더라도 순축에 비해서 스티프니스가 훨씬 높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좁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브라켓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 전 단계 와이어를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전 단계, 2단계 또는 3단계 전 와이어가 들어가서 다시 그때부터 치료를 하게 되면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진행은 진행대로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크라운이 많은 경우, 전치부에 크라운이 많은 경우는 그 설치 교정 초반에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후에 이제 점점 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뭐 육전치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단일차가 크라운 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게 크라운 형태를 봤을 때 링구얼 서피스가 되게 두껍게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아에 비해서 이 치아만 이렇게 좀 더 설축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셋업을 할 때는 배열을 했을 때 이제 어느 치아가 좀 두껍게 되면은 다른 부위도 그에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두꺼워집니다. 베이스가 두꺼워지게 되면 결국엔 탈락의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다고 저체만 매번 와이어 밴딩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설측에 저 장치를 부착하는 준비 과정에서 먼저 본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설측을 약간 하이스피드로 조금 얇게 조금 수정을 한 후에 본을 떠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려면서 하면은 설치 교정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되므로 이제 처음에는 이런 크라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조금 피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치료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파트 1을 설명드렸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이제 파트 2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